가습기 살균제 특조위가 전국 5천 가구를 대상으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응답자의 약 17%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요. 또 전국 추산 피해자가 약 6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피해 신고는 6,823명밖에 안 돼서 실제 피해자의 약 1%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조위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 찾기에 나서야 하고 피해자 질환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피해자의 권리 꼭 챙기시라는 당부 말씀 전하면서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청문회 전부터 통합당의 하태경 의원이 학력 의혹을 제기를 했었죠. 네, 설전이 좀 있었는데요. 네, 이 박 후보자와 하태경 의원 간의 설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뭐 거부하시면 거부하십시오. 본인이 제출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원본이고 그 다음에 전산화된 성적증명서가 있습니다. 그거 좀 올려주시죠. 그 본인이 제출한 겁니다. 전산화된 성적증명서. 원래 수기 아니고 그 전산화된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제출했으니까 그거는 사실이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제출하신 거죠. 자, 의원님. 그 답변을 제가 해주십시오.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했고 의원님도 현역 의원 때 그러하시겠지만은 저도 장관 때 광주대학에 대학에 가지 않습니다. 광주교육대학에 가서 졸업증명서와 성적지 제 말씀 들어보세요. 광주여대는 제가 묻지 않았고요. 들어보세요. 위원장님 좀 제주 좀 질문에 답변 안 하고 자꾸 지금 질문에 답변을 좀 할 수 질문을 질문답게 해야 제가 답변을 하죠. 지금 질문은 질문 다음 의원님은 제가 위조했고 겁박했고 협박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만요. 네, 방금 설전 들으셨는데요. 지금 이제 학력 위조가 있었다라는 것이 하태경 의원의 주장인데요. 정확히 어떤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박지원 후보자는 어떻게 대답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보면 이 단국대 그 졸업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단국대를 겁박해서 학력을 위조했다라는 게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에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어떻게 된 건지 해라라고 했는데 박지원 후보자는 이제 광주 교대부터 얘기를 하고 풀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하태경 의원이 단국대 편입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박지원 후보자가. 뭐 그래서 그거보다 자기 자료에 대해서 빨리 대답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하니까 하태경 의원이 답답해서 이렇게 위원장한테 얘기도 하고 그랬던 건데 어쨌든 이런 의혹, 그러니까 학력을 위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박지원 후보자는 나한테 묻지 말고 단국대에 물어봐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단국대에서 하는 건데 왜 나한테 물어보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뭐 나이 얘기라고 할까요? 이런 것까지 나왔어요. 나이를 물어보면서 그러니까 박 후보자가 55년 전이면은 하태경 의원이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 당시와 21세기 개념은 많은 차이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국대 졸업 이수학점이 65년 당시에 규정상 부족했는데 어떻게 졸업했냐. 졸업 자격 무효다라고 주장하니까 박지원 의원이 이 나이까지 이렇게 들고 나와서 좀 반박을 한 건데요. 네. 그 당시 잣대와 지금 잣대가 다른데 그걸 어떻게 같이 똑같이 적용하냐. 그리고 그 문제가 있다면 단국대에 물어봐라. 근데 본인 동의가 있어야지 그걸 떼준다면서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 아니에요? 단국대에 물어봐라. 네. 라고 주장한 게 박지원 후보자의 얘기였습니다. 그렇군요. 뭐 하여튼 뭐 굉장히 설전이 오간 것 같고 사실 그 뭐 많이 후배잖아요. 정치권으로 따진자면은 그렇죠. 하태경 의원이 그래서 뭐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저격을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도 뭐 만만치 않게 설전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과거 북한에 5억 달러 보냈던 이야기,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비밀 합의서에 서명을 네네. 했다라면서 이제 문건 하나 공개를 했는데 이게 뭐 사실이라면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과거에 이 북한과 이제 남북 정상회담 협상을 하면서
별도로 이 네. 30억 달러를 이제 북한에 보내는 그런 비밀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라는 건데 실제로 박지원 의원의 서명이 박지원 후보자의 네. 서명이 거기 있고 그리고 이 북한에서는 이 송호경 이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의 네네. 서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경제 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제목이었는데 뭐 어디에 뭐 25억 달러를 하고 또 뭐 인도적으로 5억 달러를 지원한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당시 이제 박지원 의원이 이 당시 문화부 장관으로 이제 북에 특사로 파견이 된 바가 있기 네네. 때문에 그때 서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박지원 후보자는 이 본인의 서명이 맞긴 맞는데 네. 이 문건은 조작됐다라는 입장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 합의서 존재가 사실이라면 본인은 후보자 사퇴를 포함해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선언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은 뭐 이게 이 본인을 모함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김대중 정부를 모함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작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그 문서의 원본을 좀 달라 이제 확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하여튼 뭐 청문회가 항상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네. 받는데 또 박지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잘 알려져 있잖아요. 정치구단. 네. 그렇죠. 좀 뭐 녹록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들 통합당 의원들도 생각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저격수 역할을 했었죠 인사청문회에서. 네. 네, 본인이 이제 저격을 후보자 당하는. 자리에서 저격 당하는 입장이었는데 네. 오늘 보니까 야당 의원들을 또 저격을 하던데요. 그렇죠. 네, 그 공수가 바뀌었는데도 공격을 하려는 그런 모습 이것도 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먼저 이 과정을 치른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임명이 됐습니다. 네. 네. 이제 통일부 장관이죠. 그 장관이에요. 이인영 장관이 됐는데 네. 오늘 서울 정부청사로 출근을 했고요. 뭐 취임식도 생략을 했습니다. 이 취임식을 생략한 이유는 뭐 코로나 영향도 있고 또 현 상황이 또 민감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뭐 네네. 의례적인 취임식을 하는 게 좀 번거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 앞으로 통일부의 운영과 관련해서 이 그때그때 이제 임시방편 또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 전략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면서 네네. 이 통일부가 전략적 행보를 하고 아주 대담한 변화를 만들어서 남북의 시간에 통일부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에 나왔는데요. 검찰 권한 그리고 부동산 입법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관심 많으세요? 요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뭐 질의가 있어가지고 답변하는 네. 과정이 나왔는데 우선 검찰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면 수사심의에서 뭐 어제 지난주에 결정이 난 다음에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입김이 관여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사심의가 이번에 한동훈 검사장을 기소나 수사를 계속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결정했지 네네.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질문인데 추미애 장관이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검찰총장이 일방적으로 위촉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검찰 예규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실상부하게 검찰 수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한다는 취지가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거 민주당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그 검찰총장이 시절에 만든 거잖아요. 이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니까 그래. 그 견제하기 견제하기 위해서 위해서. 만든 게 수사심의인데 거기에는 지적이 있죠. 왜 이때 만든 거 이번 정부에 만든 걸 왜 다시 바꾸려고 하냐. 그러니까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해보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바꿔야 되는 거다. 제도 개선해야 잘못된 된다. 게 있으면 바꿔야 되는 거다. 여당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좀 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추미애 장관이 야당 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소설 쓰시네라고 반응을 하는 그런 일이 오늘 법사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충돌이 있었는데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향해서 동부지검장으로 근무하다 갑작스럽게 차관 발령이 났는데 네.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저번에 김태흠 의원 네네. 질의 때 그때도 보셨으면 굉장히, 아시겠지만은 네. 그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좀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민감하게 네, 반응을 민감하게 하죠. 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추미애 장관이 소설을 쓴다라고 반응을 한 건데요. 이 고 차관이 사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동부지검장으로 일하다가 법무차관으로 임명됐거든요. 그러니까 동부지검이 추 장관 아들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맡은 지검입니다. 아하. 네, 거기 있다가 이렇게 온 게 뭔가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던 네네. 것 같아요. 뭐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이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라고 얘기도 오. 하고
그러니까 통합당에서 소설을 쓰고 있네라고 하면 국회의원이 무슨 소설가냐, 국회의원이 소설가냐 따지니까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반박을 했고요.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가세를 네네. 했는데 국회의원이라고 마음대로 질문하고 장관을 모욕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 근거를 대면서 물어봐라 라고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통합당 의원들이 김 의원을 향해서 법무부 직원이냐, 장관 비서실장이냐 다시 목소리를 높였고요. 소란이 여야 의원들 사이에 높아지자 통합당 장제원 의원이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향해서 김남국 의원 좀 제재해라, 이게 뭐냐라고 항의를 했고 결국 윤호중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그렇군요. 부동산 관련 얘기는 어떤 그러니까 거였어요? 이게 뭐였냐면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관련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자 추미애 장관이 계약 기간을 2+2 그 2년을 1회 연장할 수 있게 네네. 하고 갱신 시의 인상률은 5% 5% 내에서 그 지자체 장이 결정하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전월세 상한제는 지금도 좀 빨리 해야 된다. 왜냐하면 폭등 조짐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전월세 상한제 이 법안은 빨리 통과시키는 게 시장에 적절한 이미 시그널. 발의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빨리 통과시켜라. 이게 신호를 보내는 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오늘 오후에 법무부 네. 산하의 이제 검찰개혁위원회 여기서 검찰총장 권한을 분산 축소하는 권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한 4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검찰총장의 이 수사지휘권을 이제 분산하는 네. 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각 고검장들에게 이 수사지휘권을 분산을 하고 이 고검장을 수사지휘할 때는 이제 그 서면으로 진행을 하고 또 수사검사 의견 역시 이 서면으로 듣도록 제한돼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것, 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경우, 이 만약에 불기소 지휘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기소 관련돼서 뭐 수사지휘는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을 기소하지 말아라 이런 지시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의 작금의 현재 상황이 자꾸 오버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 사실상 식물총장이라는 얘기 나오지 않나요? 글쎄요. 뭐 여기저기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뭐 어쨌든 뭐 검찰총장의 법무부 장관이 네네. 수사지휘권을 내릴 때는 이제 이제 검찰총장은 뭐, 네.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아니 검찰총장한테 네네. 각 고검장에게 네네, 고검장에게. 고검장에게 수사지휘를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 인사를 할 때는 또 검찰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검찰총장은 인사위에 서면으로 의견을 내도록 또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뭐 이런 권고안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대한 통합당의 입장이 뭐 방금 전에 네. 구두 논평이 나왔는데요. 김은혜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이름만 권고안일 뿐 한마디로 장관에 의한 장관을 위한 검찰을 만들겠다는 대국민 선포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검찰총장직을 없애겠다고 해라. 이번 권고안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보여주는 민주주의 테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좀 뭐 두고 보도록 하죠. 더 민주당에서 뭔가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자, 행정수도 이게 이제 또 지난주에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요. 이전한다는 이야기. 근데 이해찬 대표가 약간 말실수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서울을 천박한 도시다라고 뭐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 통합당에서 굉장히 맹렬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통합당 이 비대위 회의가 열린 회의실 배경 문구, 저희가 백드롭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그게 바뀌었거든요. 매일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뭐 일이 있을 때마다 바꾸면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뭐라고 걸었냐면 아름다운 수도 서울 의문의 1패라고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겨냥한 그런 백드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도시의 발전 과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 발상이다라고 이해찬 대표를 겨냥을 했고요. 그리고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의 SNS에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막말이다. 그러니까 2022년 대선을 정권 심판 프레임에서 벗어나 수도 이전 찬반 투표로 몰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을 어떻게 보면은 좀 깎아 내리면서 지역, 그러니까 행정수도 이전을 포함해서 지역을 좀 더 신경을 쓴다. 아니면 국토균형 발전을 더 매진하겠다 이런 시그널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은 지난 10년간 서울을 떡 주물러도 주물러온 민주당 대표가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칭함으로써 스스로 무능함으로 서울을 망쳤다고 자인하고 천만 서울 시민이 욕되겠다라는 비판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 즉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앞뒤 맥락을 따지지 않는 그것만 잘라서 보도한 전형적인 잘못된 보도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비판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언론 보도를 지적하면서 뭐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파트 숲이 많고 강변을 가다 보면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그러니까 같은데. 프랑스에 가면 센강 네. 그 주변을 가면 그렇지 않은데 그 한강변을 가게 되면 뭐 서울 그 아파트 뭐 가경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풀어 나갔던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천박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보면 품위가 없고 상스럽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아마 좀 품위가 없다라는 말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이렇게 단어가 표현된 것으로 좀 풀이가 네.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네, 뭐 사실 그 200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한번 난 바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뭐 그 판결에 찬성하든 아니든 그 어쨌든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제한돼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일단 그렇죠. 헌법재판소에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든지 아니면 개헌을 개헌을 하든지 결정하든지. 뭐 그게 아니면 이제 국민투표밖에 없는 건데 네. 왜냐하면 이제 헌재가 이제 수도가 서울이라는 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관습법이다 이렇게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양부터 시작되나요? 그러면은 당군 때부터 네. 한번 저희 당군 때는 여기 그때는 서울이 아니거든요. 아니었죠. 그때는 아니에요. 당군 때 수도를 찾아서 네.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그럼 한번 확인해 보자. 실제로 서울이 그 수도로서 뭐 만고불면의 진리인 것인가에 대해서 뭐 그런 이제 차원에서 이제 국민투표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심상정 대표가 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투표를 붙이는 방법을 제안을 했고 이게 좀 워낙에 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제안이 되고 또 정쟁으로 치닫고 네.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 협력을 하면 그때 이제 실현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재밌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김부겸 전 의원이 뭔가 연대를 하려는 것이 네.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반 이낙연 연대인가요? 그렇게 되면은? 뭐 그렇게 볼 수가 네. 있는 거죠. 당권은 김부겸, 뭐 대권은 대권은 이재명, 이재명. 뭐 이렇게 연대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난 것에 대해서 취재진이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이런 연대 가능성이 나와서 그런지 그냥 보기에도 훈훈해 보이더라고요. 손잡고 있는데 뭔가 친해 보이고 연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 지사 이 도청사 접견실에서 김 전 의원을 이 지사가 만났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사회 최고의 과제가 지역주의 극복이고 국민 통합인데 김부겸 후보가 군포를 버리고 어려운 대구로 가서 떨어지고 또 붙었다가 떨어지고 정말 고생이 많았다. 그게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가셨던 길이었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한다. 딱 들어봐도 좀 띄워주는 그런 느낌이 그러네요. 드는 발언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뭐 이 지사가 뭐라고 했냐면 김부겸 후보님이 과거에 자신을 성남시장 후보로 공천해준 공천심사위원장이었다. 아우, 그런 개인적 화나요. 이야기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부겸 전 의원은 지사가 네. 그 이재명 지사가 우리 당의 여러 정책에 선도적인 제안을 해주고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따르는 국민 도민들한테 희망의 씨앗을 계속 키워줘서 감사드린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훈훈했는데 사실 이낙연 의원에 대해서는 저번에 발언을 보면 엘리트 출신이라면 각을 좀 세우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번엔 그게 안 느껴져서 진짜 연대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연대 같네요. 훈훈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에 남한으로 넘어온 탈북자가 최근 개성으로 다시 월북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은 해당 탈북자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고도 주장을 하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는데요.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논란이 일고 있는 해당 탈북자 다시 월북을 했는데 이게 강화도 인근에서 넘어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월북하고 하는 것이 뭐 쉬운가 싶은 생각도 들고 뭐 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을 텐데 이게 가능했을까 싶기도 한데요. 발견 못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이번 탈북자가 3년 전에 올 때도 한강을 이제 헤엄쳐서 귀순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번에 다시 월북을 할 때도 새벽에 네. 한강을 가로질러 가지고 북쪽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군 감시가 그 철저한 어떤 교동도 쪽이 아니라 네. 강화도 쪽에 그 배수구를 통해서 네. 한강에 접근해서 월북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쪽을 헤엄쳐서 탈북을 했었기 때문에 그곳 지형을 원래 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똑같이 그전과 같이 한강을 또 헤엄쳐서 월북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건데요.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시기를 교동도 쪽은 경계가 좀 삼엄한데 강화도 쪽은 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곳에서의 군의 경계 태세가 사실은 여러 차례 좀 논란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철조망이 돼 있고 이제 열 영상 장비, 이제 TOD라고 하는데요. 네네. 계속 촬영을 해서 그 수상한 이제 물체, 특히 사람이나 동물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열 가지고 인적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아마도 그 강바닥 밑에 있는 하수구, 배수구를 통해서 갔기 때문에 네. 열연상 장비에 이제 제대로 포착됐는지 아마 이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 접경 지역에서 군 경계태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작년에도 6월달에 북한의 소연 목선이 이제 삼척항에 입항했을 때 네네. 우리 군이 이제 제대로 처리를 못한 바가 있고요. 네, 맞습니다. 또 금년에도 이제 태안 앞바다에서 중국인들이 이제 소형보트 타고 네네. 미리국을 했는데 이 부분들도 실제로는 이제 장비에는 감시가 됐는데 네. 이거를 이제 식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인을 했다랄까요?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좀 구멍이 뚫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장비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열영산 장비 TOD에는 찍혔는데 이걸 감시하는 경계병들의 어떤 감시 소홀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이런 얘기가 자꾸 뭐 나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뭐 경계태세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닌가 해서 국민들이 좀 걱정도 하게 될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군의 경계태세가 뭐 잠깐 뭐 이런 사건들이 가끔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우려할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예, 예전에는 이제 그 바닷가나 특히 북측으로 연결되는 지역에서는 야간 이제 그 통행 금지를 취했습니다. 네. 그래서 해수욕장이나 이런데 인적 통행을 이제 막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풀면서 민원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자유롭게 민간인들이 출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선박이나 또는 그 목선들이 발견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이북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의 어떤 불법 미립국 어선인지 아니면은 일반 관광객들의 배인지 이걸 숙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존의 방식까지는 안 되고 좀 더 군 쪽에서 네. 철저한 감시 태세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 같은데요. 지금 다시 월북을 한 이 탈북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보니까는 사전 답사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좀 치밀하게 재월북할 것을 계획을 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우리 탈북자들을 또 우리가 관리를 하잖아요. 경찰에서도 이제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네, 예. 보호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까, 뭐 수상한 점을 못 느꼈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일단 탈북자가 한국에 오면은 이제 합신조라고 그러죠. 네. 합동신문조가 있어서 국정원이나 군산전 지원사, 옛날 기무사죠. 네네. 경찰, 통일부 등에서 이제 탈북 동기 등을 이제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과가 되면은 하나원에서 한 3개월 정도 네. 우리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데요. 그 뒤 5년 정도 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들이 이제 일일이 뭐 미행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거주지 이제 관할 경찰서나 아니면 행정안전부, 우리 네네.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일종의 이제 저대로 정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시로 체크합니다만은 일일이 이제 동선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다시 그 월북한 탈북자의 경우는 아마 위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전날 네. 그 차량을 빌려가지고 교동도 쪽으로 가가지고 그쪽에 흔적을 남긴 뒤에 다시 이제 집으로 와가지고 강화읍 쪽에서 택시를 타고 이번에 이제 이동을 했거든요. 아마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사전에 치밀하게 좀 준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월북한 이 김 씨의 아는 사람이 이제 지인이 하루 전에 경찰에 신고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럼 경찰도 약간 좀 경계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탈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주로 신고 내용들이 좀 엇갈리는데요. 네. 차량을 빌려간 뒤에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신고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폭행 관련돼 가지고 출국 금지와 구속영장 신청을 했는데 네. 이미 이제 이 김 씨는 월북한 상태였죠. 그런 부분에서 좀 경찰이 단순한 이제 그 성폭행범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네네. 월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이 탈북자 다시 월북한 이 탈북자가 자기 동선을 몇 차례 이제 이동하면서 좀 교란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런 과정에서 우리 경찰 쪽에서는 단순한 이제 성폭행범으로 아마 조사하려고만 생각했지 다시 월북하리라고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이미 사전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북한으로 이제 다시 넘어갔는데 북한에서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 문제를?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북한의 반응으로 봤을 때는 네, 결코 뭐 호의적으로 올 것까지는 않습니다. 네네. 특히 지금 북한에서는 이제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굉장히 이제 막말을 하면서 비난을 해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또 그 월북을 하고 월남을 한 뒤에 다시 또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다시 북으로 돌아갔을 때 네. 뭐 결코 환영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북측에서도 흔히 얘기해서 뭐 체제 우위를 선전할 수도 있는데 그런 그 선전도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하게 어떤 그 월남 도주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네. 그래서 월남 도주자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결국은 이제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아마 북한에서도 처벌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북을 결심을 했다. 물론 여기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재판에 들어가게 되고 하면은 뭐 처벌을 받게 되는데 월북해서도 결코 안전하지 않을 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북할 결심을 하게 된 것도 좀 특이하거든요. 사실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아마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남쪽에서 좀 적응하기 어렵다고 봤고 특히 이제 탈북자 사회 내에서도 본인이 뭐 성범죄까지 저질렀기 때문에 더 이상 남쪽 사회에서 적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원래 북한으로 돌아가가지고 일정한 처벌을 받고 북한 사회에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북한에서 이 해당 탈북자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이 된다 하면서 이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측에서 보면은 지금 뭐 확진 판정을 받은 적도 없고 또 확진자와 접촉한 적도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 북한의 주장을 왜 믿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어떤 의도일까요? 예, 아마 그 북한에서는 이제 작년 연말에 해외 근로자들 7, 8만 명이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귀국을 한 뒤에 네. 상당히 이제 그 코로나 감염 위험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내에서는 이걸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가 태부적이고 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볼 때 코로나19로 사망했다 하더라도 네. 이걸 단순 폐렴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없다고 하는 게 공식 입장이거든요. 네네.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그 재탈북자, 네. 재월남자죠. 그러니까 월남 도주자라고 북한은 표현했는데요. 네. 이 사람에 대해서 아마 코로나 문제를 아마 크게 문제 삼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19일 날 그 개성에서 이제 귀순했다고 다시 얘기 나오는데요. 북한이 발표한 건 26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닷새 정도를 이 사람이 아마 바로 그 북측에 체포되지 않고 우리식으로 하면 노크 기순이죠. 그래서 아마 개성 시내를 한 닷새 정도를 활보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마 그래서 북한에서는 지금 개성 지역 전역을 이제 폐쇄하고 특급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분이 이제 직접 뭐 관련자 아닌지 모르겠지만 북한으로서는 충분히 진단 키트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 개성 지역 전체를 좀 봉쇄한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북한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 부분은 맞기는 한 건가요? 지금까지 이 월도로 이제 돌아간 탈북자 문제가 있기 전까지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에서는 그 일반인들이 사망하더라도 단순 폐렴 사망으로 처리했고 네. 지금 뭐 일반 주민들도 일일이 다 그 진단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사람들까지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취하는 방식은 우리 뭐 전통적인 방식으로 완전히 이제 폐쇄해가지고 고립시켜가지고 치료가 돼서 나오면 다행이고 아니면은 뭐 그대로 폐렴으로 사망하는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세계보건기구에는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걸로 지금 보고하고 있거든요. 네네. 아마 이 부분은 뭐 북한이 거짓말했다기보다는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확진자 그 공식적인 이제 그 확인을 하지 않은 걸로 네.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지금 다시 이제 월북한 탈북자가 닷새 정도 개성 시내를 활보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형태로 그 코로나가 확진될지 모르기 때문에 확산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특별 경계령을 내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뭐 우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오늘이 정전협정 체결일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또 뭐 67주년 맞아서 뭐 군 주요 장성들에게 백두산 권총이라는 것을 지급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이제 백두산 권총을 지급했다. 뭐 사실 근데 이날에 뭐 주잖아요. 항상 거의 뭐 이렇게 좀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 위원님 보시기에는 이 백두산 권총을 줬다는 게 예년에 비해서 어떻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보통 때는 이제 그 한국 전쟁 뭐 북한에서는 이제 승전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승전일, 네. 전승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군 관부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선물들을 주는데요. 뭐 네. 자동차도 주기도 하고 텔레비를 주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백두산 권총을 지급한 게 좀 특이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조선 시대에도 무공을 세운 장수들한테 사인검이라고 해가지고 왕이 이제 칼을 그 지급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이번에 보면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군에 대한 통수권을 강화하고 또 장성들에 대한 나름대로 장악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아마 백두산 권총을 지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뭐 김정은 위원장이 군에 대한 어떤 그 장악력 이런 부분을 좀 과시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고 네. 또 군에 대한 어떤 충성을 요구하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군 장악력을 과시하고 충성을 요구하는 그런 행동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오늘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탈북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드림 뉴스까지 전달하는 시간이죠. 뉴스 더 있습니다. 방송인 박철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뉴스 뭔가요? 첫 번째 뉴스. 우리 집이 조건 만남 주소지입니다. 네. 또 뭔 얘기를 해요? 광주광역시의 가족과 함께 사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네. 지난 19일 새벽에 모르는 사람이 4차례에 걸쳐 A씨 집 초인종을 누른 건데요. 네네. 그 다음날 오전에도 초인종은 2차례나 계속됐습니다. 낯선 남자들이 초인종을 누르면서 집에 들어오려고 한 건데요. 무서웠겠죠. 그러니까요. 네, 이 남자들은 조건 만남을 하러 왔다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게요. 자, 오전에 초인종을 누른 수상한 남자 2명은 네. 친구가 보내서 왔다라는 똑같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A씨가 도대체 어떤 친구냐라고 묻자 남성은 익명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채팅 앱에서 본인을 미성년 여성이라고 소개한 상대방이 조건 만남을 하자며 A씨 집 주소를 알려줬고 이를 통해서 온 것이죠. 이런 충격적인 대답을 들은 겁니다. 경찰에 넘겨야 돼요. 네, 깜짝 놀란 A씨 즉시 이 남성들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잘했네요. 네. 광주경찰서는
랜덤 채팅 앱에서 대화한 남성들에게 거짓 주소를 알려주고 A씨의 집 주소와 함께 공동 현관 비밀번호까지 퍼뜨린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아, 이건 뭔가 좀 이상한데요. 네. 이게 가짜 주소를 알려주면서 뭐 거기로 오라고 했다는 거 뭔가 좀 수사를 해보면은 다른 스토리가 또 나올 것도 같은데. 또 하나 네. 공동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인일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악의적으로 집 주소를 알려줬을 수 있다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뭔가요? 휴가지에선 잔악계나 물조심입니다. 아, 그렇죠. 네, 어제 새벽 강원도 강릉 경포 해변에서 술 마시고 내기를 하다가 바다에 뛰어든 20대 피서객이 파도에 휩쓸려 숨진 채 아유, 발견됐습니다. 어떡하나. 네, 동해 아이고. 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전 3시쯤 강릉 경포 해변 앞에서 박모 씨가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요. 신고 직후 해경은 1시간여가량 수색 끝에 파도에 떠밀려 해안가로 밀려나온 박 씨를 발견하고 응급처치 후 119 구조대원 등에 의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아, 저 술 마시고 그러면 예. 안 되죠. 바닷물에 뛰어들고. 맞습니다. 아, 참. 조심하셔야 되는데 인천으로 가볼까요? 인천의 네. 한 해수욕장에서도 일어난 소식이 있는데요. 역파도에 휩쓸린 6살 아이가 특수 제작된 부표 덕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역파도, 그러니까 거꾸로 거슬러오는 네네네. 파도죠. 해안에서 밀려오던 파도가 갑자기 먼 바다 쪽으로 빠르게 되돌아가는 해류라서 어른도 거슬러서 헤엄치기가 어려운데 네네. 한동안 떠내려가던 아이는 해수욕장에 설치된 부표에 손이 닿았고 6분가량 부표에 버틴 끝에 119 구조대원들에게 구조됐습니다. 아우, 너무 공포스럽겠네요. 근데 어떻게 이게 6분 동안 버틸 수 있나 봐요. 어린 나이인데. 네, 이게 부표 덕분인데요. 네네. 이달 초에 을왕리 해수욕장에 처음 도입된 다목적 안전부표 쓰나미 키드 덕분이었습니다. 이는 30년 동안 구조 활동을 펼친 민간 잠수부의 아이디어였다고 하는데 네. 부표 튜브 모양의 부력 벨트가 6개가 붙어 있어서 마치 연꽃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네네. 노란색의 또 주황색의 꽃 모양인데요. 노약자도 튜브 모양 부력 벨트에 팔목이나 겨드랑이를 낀 채 매달리기만 하면 손쉽게 버틸 아하.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우, 정말 다행인데요. 네. 이제 휴가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물놀이 사고 이거 굉장히 조심들 해야 되는데 어떤 대처법이 있을까요? 네, 무더위를 피해서 바다나 계곡으로 물놀이를 떠나는 휴가철,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제 휴가 계획 가지고 계실 텐데요. 네. 매년 여름철에 익사 사고로 사망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글쎄요. 한 뭐 몇십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300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주의가 어. 필요한데요. 음주 후에는 주의력 판단 또 흐려질 수 있어서 위험 상황에 대한 반응력이 저하되는 것 때문에 음주 후에는 절대 그럼요. 물놀이 하면 안 네네. 되겠고요. 만일 익수 사고가 발생한다면 우선적으로 119와 구조대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고 주변에 구조대원이 없는 상황이라면 로프나 튜브, 긴 막대기 등을 던져서 익수자가 잡고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네네. 저도 예전에 물에 빠져서 아, 진짜요? 네, 정말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구조대 자격증이 있었던 친구가 네네. 저를 구해준 그런 사고가 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친구가 바로 물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기절시켰습니다. 왜요? 미워서 아니요. 고생시켰다고? 이게 사람이 같이 발버둥 치다 보면 같이 휩쓸려 갈 수 있거든요. 일단은 이제 축 늘어지게 만드는 거군요. 그래서 빠진 분들도 당황하지 말고 힘을 네네. 빼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세 번째 뉴스 전해주시죠. 대야로 눈속이만 한 아파트의 하자 보수입니다. 아, 이거 뭔가 쎄한데요, 분위기가. 네. 이 소식은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일도 있으니까 아파트 하자 보수 잘 받으시라고 골라왔습니다. 네네. 지난 2016년 10월 준공된 전라도 나주의 한 아파트 이야기인데요. 2018년 10월 2년으로 규정된 건설사 측의 법적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납니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는데요. 네. 욕실 천장에서 물이 새서 하자 보수 기간에 수리를 2번 정도 받았는데 이분이 하자 보수 기간 이후에도 누수가 발생하자 윗집 거주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한 겁니다. 네네. 세 번째 수리 과정에서 믿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게 왜요? 되죠. 뭔 일인데요? 네, 윗집에 이제 그러니까 누수가 발생한 거잖아요. 네네. 욕실 천장을 딱 열어봤더니 천장에서 물이 새는 곳에 대야가 나온 겁니다. 대야요? 대야로 새는 물을 받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두 차례 하자 보수 동안에 대야를 놓은 것으로 눈속임 보수를 했다는 주장을 이 거주자는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자 보수를 담당한 업체에서 임시 방편으로 이 대야를 설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건데요. 네. 증거가 없는 데다가 하자 보수 기간이 종료돼서 아래층에서 입은 누수 피해를 이 윗집에서 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윗집도 그런 굉장히 상황입니다. 억울한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요.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는 주택 건설사를 상대로 네. 아파트 하자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마치 수술을 했는데 아파갖고선 다시 가봤더니 뭐 메스가 엑스레이로 봤더니 찍혔더라 뭐 이런 거랑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너무 적절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완전 황당하잖아요. 예. 예, 우리 누리꾼들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합니까? 네, 그 건설사 어디냐? 건설사명을 그래요. 밝혀라. 알고 싶네요, 진짜. 네, 건설사 어디냐가 가장 많았어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오해가 있어 보입니다. 보수를 종료하고 아마 치우는 것을 빼먹거나 다시 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놔뒀을 것입니다. 하필 그 자리에? 네, 다소 그럴싸한 추측도 있었습니다. 아, 네. 다음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서울시가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부장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춥니다. 서울형 기초부장은 생활이 어렵지만 부양 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네.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 기준이 만 75세 이상이었는데 이 기준을 내년에는 만 70세 이상, 2022년까지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부양 의무자가 네네.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네, 함께 그러면은 살고 있더라도 네네.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지원을 되는 받을 수가 거죠. 있다. 네, 1인 가구 최대 월 26만 4천 원,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71만 300원을 매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원 받으시는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더 있습니다. 박철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는 행정수도 이전론과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민심은 어떤지 여론조사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4부에서는 미국 대선 100일을 남겨둔 오늘 박원건 한동대 교수 그리고 신혜리 국제경제전문기자와 함께 미국 대선 미리 전망해 보겠습니다. 저는 7시에 김지윤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